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유럽의 정신세계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교황권에 대한 비판은 신앙의 자유와 개인의 내적 양심을 중시하는 새로운 질서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유럽 각국의 정치적 분열과 종교전쟁을 야기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루터교와 가톨릭 세력의 대립이 신성 로마 제국의 분열을 심화시켰고, 프랑스에서는 위고너라 불린 칼뱅파 신교들과 가톨릭 세력 간의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혼란 속에서 질서와 통일을 상징하는 새로운 권력 형태, 즉 절대왕정이 부상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앙리 4세가 1598년 낭트 칙령을 공포해 종교전쟁을 일단락시켰습니다. 그 뒤를 이은 루이 13세와 제상 리슐리에는 귀족의 권한을 제한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리슐리에는 모든 권력은 국왕에게로 라는 원칙 아래 봉건적 분권 체제를 해체하고 중앙 집권적 국가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을 완성시킨 인물이 바로 루이 14세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태양왕이라 칭하며 절대왕정의 전형을 구현했습니다. 루이 14세는 국가란 곧 나다 라는 말로 요약되는 정치 철학을 실천했으며 왕의 권위를 시각적으로, 공간적으로, 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루이 14세는 폐결핵으로 사망한 루이 13세에 이어 1643년 5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국왕을 대신해 정무를 담당한 인물은 그의 어머니 안 더트리슈와 제상 마자랭 추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귀족과 파리 의회가 중앙 집권 정책에 반대하며 프롱르난을 일으켰습니다. 이 내란은 루이 14세의 어린 시절에 깊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반란군은 파리 시민과 결탁해 왕궁 루브르와 팔레루아야를 포위했고, 어린 루이 14세는 어머니와 함께 한밤중에 파리를 탈출해야 했습니다. 이 경험은 루이 14세에게 파리는 반란의 도시이며 귀족과 시민은 언제든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불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루이 14세가 직접 통치에 나선 것은 1661년 제상 마자랭의 사망 직후였습니다. 루이 14세는 프롱르난에서 체험한 혼란을 교훈 삼아 귀족의 권력을 철저히 약화시키고 권력을 절대화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루이는 두 가지 난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 지방 귀족 세력의 독립된 권력이었습니다. 왕권 강화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의 귀족들은 여전히 군사력과 재정을 자율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파리의 여론과 민중의 불안정성입니다. 파리는 정치, 정보와 출판, 사상의 중심지로 언제든 왕정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재점화될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루이 14세는 이러한 이중의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서 정치의 중심을 수도로부터 분리하고 왕권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새로운 공간, 즉 베르사유를 건설함으로써 절대왕정을 공간적으로 제도화하였습니다. 루이 14세는 귀족들을 파리의 사유영지에서 분리하기 위해 베르사유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귀족들은 왕의 눈앞에서 궁정의식과 예법에 종속되었고 왕의 은총과 관직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해야 했습니다. 이는 귀족들을 군사적, 정치적 실체에서 왕의 장식품으로 전락시키는 권력 기술이었습니다. 미셸 푸코의 표현을 빌리자면 베르사유는 권력의 시각적, 의례적 장치, 즉 감시의 미학적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루이 14세는 자신을 태양에 비유했습니다. 궁정의 중심축은 왕의 침실에서 시작되어 정원 전체로 뻗어나갔고 모든 시선과 동선은 왕에게 집중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우주의 중심으로서의 왕, 곧 신의 질서를 대체하는 세속적 신성의 표현이었습니다. 왜 반드시 베르사유였어야만 했는가? 이것은 단순히 궁정의 위치나 미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루이 14세의 정치적 비전과 권력 구조, 그리고 상징 체계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프롱르난 당시 한밤중에 파리를 탈출해야 했던 유년기의 경험은 루이 14세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이후 파리는 그에게 단순한 수도가 아니라 왕권의 불안정성을 상징하는 도시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왕권의 상징을 파리의 혼란과 분리시키고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질서와 균형의 공간을 새로이 창조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르사유였습니다. 베르사유는 파리로부터 약 20km 서쪽에 위치합니다. 이 거리는 정치적, 전략적으로 매우 절묘했습니다.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였기 때문에 국가의 중심으로서 수도와 연결되면서 루이 14세는 파리에서 멀리 떨어진
자신만의 중심을 세움으로써 왕이 곧 세계의 중심임을 공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베르사유는 프랑스의 새로운 중심축을 재정립한 정치적 무대였던 셈입니다. 베르사유는 원래 황무지와 늪지가 많은 땅으로 부친 루이 13세가 사냥용 별장을 지어둔 곳이었습니다. 루이 14세는 바로 이 자연의 혼돈 위에 인공적 질서와 미의 체계를 세운다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 자신의 통치가 무질서한 세계를 다스려 조화와 질서를 창조하는 신적 권력임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베르사유의 정원은 앙드레 르노트르가 설계했는데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지 않고 완벽한 대칭과 기하학적 질서로 재배열했습니다. 이는 왕의 통치 아래 모든 것이 질서 속에 위치한다는 우주적 메타포였습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루이 14세는 자신을 태양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태양처럼 세상을 비추고 모든 생명과 질서가 자신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궁전의 중심축은 왕의 침실에서 정원의 대축선으로 이어지며 모든 동선과 시선은 왕에게 집중됩니다. 베르사유의 일성은 왕의 기상, 식사, 산책 등 모든 행위가 의례로 연출되는 무대였으며 이는 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코스모스적 질서의 재현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르사유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절대왕정의 우주론적 모델, 다시 말해 왕이 곧 질서이며 질서가 곧 국가라는 정치 신학적 공간이었습니다. 루이 14세는 베르사유를 통해 예술을 국가의 언어로 만들었습니다. 건축가 루이 르보, 정원가 앙드레 르노트르, 화가 샤를 르브롱이 협업한 베르사유는 건축, 조각, 회화, 음악, 무용이 하나의 목적, 즉 왕권의 찬미를 위해 통합된 최초의 총체 예술 공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거울의 방은 왕의 빛과 영광을 반사하는 상징적 장치였고 정원 축선의 아폴론의 연못은 루이 14세 자신을 신화적 태양신 아폴론에 비유한 조형물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르사유는 신화가 현실이 된 장소, 왕의 절대 권력을 예술로 번역한 시각적 언어의 극치였습니다. 베르사유의 웅장한 왕궁을 짓겠다는 루이 14세의 계획은 당시 일부 재정관료와 사상가들에 의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가재정을 탕진한 사치의 상징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베르사유 궁전의 건축과 장식에 소요된 비용은 당시 프랑스 화폐 단위인 리브르로 약 1억 리브르 이상으로 추정되며 현대 가치로 환산할 경우 약 20억 달러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 막대한 비용은 당시 프랑스 국가 예산의 약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지며 베르사유는 단순한 왕궁을 넘어 절대왕정의 위험을 시각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였음을 보여줍니다. 귀족들이 궁정 예식에 매달리는 동안 지방행정과 시민사회는 점차 경직되었습니다. 일부 정치사상가들은 루이 14세의 통치를 왕의 연극적 전제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훗날 몽테스큐의 볼테아, 루소 등과 같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 이어졌습니다. 루이 14세의 베르사유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거론해야 할 선례가 바로 볼르 비콩티입니다. 이 저택은 베르사유의 직접적인 모델이자 루이 14세가 왕의 권력을 예술을 통해 시각화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볼르 비콩트는 니콜라 푸케의 대저택으로 1640년에서 1660년대에 지어졌습니다. 푸케는 루이 14세의 재정 담당 장관으로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며 왕실 재정을 관리했습니다. 그는 부를 과시하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을 고용하여 자신의 이상을 구현했습니다. 비콩트는 건축가 루이 르부, 정원가 앙드레 르노트르, 화가 샤를 르브랑이 협업한 결과물로 이 세 인물은 훗날 베르사유 궁전 건축에도 그대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르 비콩트는 베르사유의 예비 실험이자 미학적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1661년 8월 17일 푸케는 루이 14세와 왕실을 초청해 볼르 비콩트의 완공 기념 축하연을 열었습니다. 저택과 정원이 불빛과 향기로 가득 찬 가운데 정원에서는 불꽃놀이와 음악 공연이 열렸고 수백 명의 하인들이 은빛 식기와 향기로운 촛불 아래 손님들을 위한 호화로운 만찬을 정성껏 차려냈습니다. 그러나 이 찬란한 밤이 끝나자 푸케의 운명은 추락했습니다. 젊은 루이 14세는 자신보다 더 화려한 권력의 연극을 연출한 푸케에게 심한 모욕감과 위협을 느꼈습니다. 한 장관이 왕보다 더 왕처럼 보인다는 궁정의 소문이 왕의 자존심을 자극한 것입니다. 결국 루이 14세는 며칠 후 푸케를 부패 혐의로 체포하게 했습니다. 체포를 지휘한 인물이 바로 콜베르였고 푸케는 종신형을 선고받아 19년간 감옥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루이 14세는 푸케의 예술가들을 그대로 등용하여 베르사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건축의 기본적인 컨셉은 왕권 중심의 절대주의 건축입니다. 베르사유는 단순한 궁전이 아니라 루이 14세의 권력을 시각화한 정치적 장치였습니다. 파리의 혼란과 프랑도의 난의 기억으로부터 벗어나 왕권을 물리적, 공간적 중심에 두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루이 14세는 자신을 태양에 비유했고 궁전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우주처럼 설계되었습니다. 베르사유 건축과 조경, 실내 장식은 모두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우주라는 은유 안에서 조직되었습니다. 특히 궁전의 핵심 축선은 의도적으로 동쪽에서 떠오르는 햇빛이 왕의 침실로 곧장 스며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왕의 침실은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베르사유의 중심점이자 권력의 기하학적 중심점이었습니다. 모든 주요 동선은 왕의 침실, 거울의 방, 정원, 그랑카날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집니다. 이 대축은 경관 구성을 위한 미적 요소가 아니라 왕의 시선과 권위를 시각적으로 투사하는 통치의 기하학적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왕이 곧 세계의 중심이고 질서와 빛의 근원이며 자연, 공간, 질서를 지배한다는 절대왕정의 상징적 도식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루이 14세는 매일 아침 기상의례를 통해 동쪽에서 떠오르는 빛이 자신의 방을 밝히는 순간을 실제 정치의례로 연출했습니다. 기상의례의 첫 단계는 각성 단계입니다. 왕의 최측근이 침실에 입장해 의복을 준비하고 온도 조절과 침실을 정리합니다. 왕은 아직 침대에 누운 상태로 이 단계는 사적이지만 동시에 권력의 가장 높은 층위를 상징합니다. 그랑레베어, 공식 기상의례, 왕의 침대 커튼이 열리고 일어나는 순간이 연출됩니다. 귀족, 고위관료, 외교사절 등 계층별로 차등적으로 입장합니다. 왕의 세면, 면도, 가운 착용 등 일상적 행위가 공적 의례로 전환됩니다. 뿌틸레베어, 간략한 후속 의례, 왕이 가벼운 업무 보고를 받고 미사나 의회 참석 전 짧은 공적 만남을 가집니다. 이 의례에 참석하는 것은 귀족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겨졌습니다. 루이 14세의 기상의례는 일반적으로 궁중 예절을 넘어선 정치 그 자체였습니다. 베르사유에 머물며 왕의 시선 안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귀족에게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기상의례는 귀족을 중앙 권력에 예속시키는 핵심 수단이었습니다. 기상의례는 해가 뜨고 빛이 왕의 방을 밝히는 순간에 시작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왕이 곧 태양이며 태양이 떠오르면 왕의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루이 14세는 일어나고 식사하고 취침하는 모든 자신의 신체적 행위를 국가적 의미를 지닌 의례적 사건으로 연출했습니다. 이는 왕의 육체 그 자체가 국가라는 절대주의 이데올로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기상의례의 극적 연출을 위해 왕의 침실은 궁전의 기하학적 구조의 중심에 배치되었습니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빛이 침실을 향해 정확히 들어오도록 계획해 태양이 떠오르는 자연의 질서를 왕의 권력 질서와 동일하게 만드는 시각적 장면이었습니다. 베르사유는 처음부터 완전체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단계별 확장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루이 14세의 정책이나 전쟁, 재정 상태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ing랑이나 정원구역, 행렬 행사 공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외관은 정제되고 절제된 고전주의 질서의 균형을 따르지만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금박, 대리석, 천장의 프레스코, 거울, 직물, 조명 효과가 뒤섞인 시각적 과잉의 세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외부와 내부의 극적인 대비는 미적 취향의 차원이 아니라 루이 14세가 통치 전략으로 활용한 영국적 정치의 핵심 수단이었습니다. 베르사유 외관은 망사르와 르부가 정립한 프랑스 고전주의 건축을 따릅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외부 건축은 철저히 대칭적 질서, 절제된 장식, 구조적 명료성을 통해 프랑스 고전주의 건축의 엄격한 성격을 드러냅니다. 파사드는 기본적으로 3층의 수평구획으로 구성되며 전체적으로 통일성과 조화를 이루지만 각 층은 역할과 위기에 따라 섬세한 차이를 보입니다. 가장 아래의 1층은 지면과 맞닿아 있어 상대적으로 두툼하고 묵직한 벽체가 강조됩니다. 여기에서는 창문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며 리듬감을 형성하지만 벽면의 무게감이 우세해 건물 전체를 떠받치는 기초적 안정감을 상징합니다. 2층은 기능적 구조를 중심으로 하며 장식은 최소화되고 시각적으로도 다소 중량감 있는 기단부에 인상을 줍니다. 그 위로 등장하는 2층 피아노 노빌레는 베르사유 파사드에서 가장 화려하고 시각적 중심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건물의 귀족층에 해당하는 2층은 큰 창문, 코린트식 기둥, 정교한 몰딩 등 장식적 요소가 집중되어 있고
창문 비례 또한 더 크기 때문에 외관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2층으로 끌어올립니다. 이는 프랑스 고전주의가 중시한 수평성과 위계 원리를 잘 보여주는 구분이며 2층이 생활과 권력의 중심 공간을 담았다는 점에서 건축적, 상징적 비중도 가장 큽니다. 마지막으로 3층은 2층의 웅장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며 상대적으로 단순한 창을 통해 상부를 가볍게 마감합니다. 2층은 장식적 화려함을 배제하며 단정한 구성을 취함으로써 파사드 전체의 위계적 균형을 유지하는 상층부로 기능합니다. 이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장식이 줄어들며 시각적 무게도 가벼워지는 프랑스 고전주의 고유의 결구 방식을 충실히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르사유의 파사드는 1층의 구조적 견고함, 2층의 권력적 화려함, 3층의 절제된 단정함이라는 층별 구성을 통해 전체적 조화를 이루며 루이 14세의 왕권의 질서, 규율, 위계를 외부 형태만으로도 명확하게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과도한 장식의 내부는 전혀 다른 감성적 층위를 작동시킵니다. 70m 긴 회랑에는 거울의 방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거울의 방 한쪽은 정원과 그랑카날로 열리고 반대편은 궁정 내부로 닫히며 그 사이에는 아치 모양의 거울 17개가 정원 쪽 창문과 정확히 대응합니다. 각 거울 아치는 21장의 거울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으로 들어온 태양빛은 거울에 의해 증폭, 분산, 반사됩니다. 태양이 루이 14세를 상징하므로 빛의 연쇄는 태양, 왕, 빛의 확산을 시각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왕은 한 명이지만 거울 속에서 무수하게 복제된 이미지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왕의 권력이 궁정사회 전체로 스며드는 시각적 은유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베르사유 궁전 외부의 고전주의적 절제와 거울의 방 내부에 펼쳐지는 화려한 장식성은 언뜻 보기에 서로 충돌하는 미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외부는 기하학적 질서와 균형을 강조하는 프랑스 고전주의의 규범성을 따르고 내부는 금빛 장식, 대리석, 거대한 거울, 회화, 조각이 한데 응축된 바로크적 연극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반성은 단순한 불균형이 아니라 루이 14세가 로마 바로크의 시각적 언어를 능숙하게 전유하여 절대왕정의 새로운 정치적, 공간적 언어로 재해석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베르사유 궁전의 의례 공간에서 전개된 왕의 기상의례, 행렬, 외교적 연회, 궁정축제 등 다양한 행위들은 연극적 장면성을 지닙니다. 이러한 의례적 행위들은 궁정 내부, 외부의 건축적 구조와 상호작용하며 군주권을 하나의 장엄한 스펙터클로 연출합니다. 거울의 방은 그 정점으로 천장화와 거울, 금색 장식의 반사 효과가 관람자의 감각을 확장시키고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광대한 정원 축선과 시각적으로 연결되면서 실내와 실외가 하나의 거대한 바로크적 무대를 형성합니다. 이처럼 외부의 고전주의적 규율과 내부의 바로크적 화려함은 서로 대비되지만 바로 그 대비를 통해 루이 14세 시대의 베르사유는 절대 왕정을 시각화하는 독창적 언어, 즉 조형적 질서와 연극적 스펙터클이 긴장과 조화를 이루는 왕권의 상징 정치학적 공간으로 완성되었습니다.